그 여자는 청소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유언장에 적혀 있다고요? 도대체 회장님이 무슨 생각이셨던 거야? 그날 회사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대표이사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비서실에서는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이 끊이질 않았지요. 하지만 정작 회장의 유언장을 받아든 사람들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적힌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건물 청소부로 일하던 한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니야?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님 유산을 받는다고?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어야 하지? 누군가 분노하듯 말했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청소부는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제 이름은 수연입니다. 올해로 21살, 지금은 대학을 휴학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제 삶이 이렇게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줄은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항상 조용하게 그림자처럼 살아왔거든요.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기업 사옥에서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낮에는 건물 구석구석을 돌며 청소하시고 퇴근 후에는 손가락 관절에 파스를 붙이며 그저 조용히 식탁에 앉아 계셨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해도 원래 그래 한마디로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늘 고개 숙이고만 있느냐고 따졌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사람은 자기를 아는 만큼 세상을 덜 미워하게 되는 거란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하는 빌딩은 국내 5위권 안에 드는 대기업 본사였습니다. 그 안의 직원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무시했고 어떤 이들은 일부러 쓰레기를 흘리고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어머니 몰래 그 회사를 찾아가 인턴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집안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요. 거기서 저는 모든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어머니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는지를요. 놀랍게도 그 무심하고 거친 회장님만이 어머니에게 매일 인사를 건네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가끔은 그 조용함이 버거울 정도였지요. 속이 상해 목소리를 높이면 어머니는 늘 부엌 창문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많이 떠든다고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란다. 진짜 마음은 조용할수록 오래 남는 법이지. 그 말이 어릴 땐 참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빛만은 아주 깊고 멀리 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였습니다. 집세가 몇 달 밀려 있었고 학원비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일까지 시작하셨고 저는 용돈도 못 받는 게 미안해. 몰래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이불만 덮고 계시기에 억지로 끌고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지요. 이분 치료를 아주 오래 미뤄오셨네요. 이 정도면 몇 년을 참으신 겁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 어머니가 회장님과 무슨 관계였을까? 처음엔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주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인턴으로 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작은 휴게실, 그곳에서 어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고 그 옆을 회장님이 지나가시던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엔 아무 말 없이 지나치시는 회장님이 그날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고 그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고 아주 오래전의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엄마를 아시는 거야? 그냥 오래전에 스쳐간 인연이란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다시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스쳐간 인연이 아니란 걸요. 그 둘 사이엔 누구도 알지 못한 시간과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요. 그날은 평소보다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잿빛 하늘이 드리워졌고 강남 본사 건물은 어딘가 날이 선 분위기였지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회장단이 총출동하는 연례 전략 기획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전체는 분주했고 사람들의 걸음은 분명 더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선 신입이 부장에게 혼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자료 뭉치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팀장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청소도구 수레를 밀고 하나하나 공간을 정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은 마치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 여인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 빌딩의 구석구석을 청소해온 사람, 낡은 작업복과 무릎 보호대를 한 몸으로 버텨온 분이었습니다. 그날 회의실 뒷정리를 도맡은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4시간 넘는 회의가 끝난 오후 3시경, 어머니는 회의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들어가 의자 밑에 컵과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간부가 서류를 흔들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잔뜩 인상을 쓰더니 어머니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이래서야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종이컵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부는 다가오더니 커피가 남은 잔을 책상 끝에 탁 소리가 나도록 놓으며 말했지요. 이것도 치워주시고요. 시간 좀 맞춰주세요. 정리하시는 분도 직업이면 프로답게 일해야죠. 어머니의 손등에 커피가 조금 튀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걸레로 닦고 잔을 들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저에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감정을 남겼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때 회의실 복도 맞은편 창가에 서 있던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정원의 식물에 물을 주던 중이었는데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창문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사 모든 층의 불이 꺼지고 회장실의 간접등만 희미하게 남았을 무렵 회장님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실 청소 담당 누굽니까? 비서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잠시 후 알아온 후 말했지요. 예, 최근 본사 15층 구역을 맡고 계신 윤은주 님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회장은 오랜 시간 응시하던 창밖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입가엔 아주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다시금 과거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주 씨? 그는 속삭이듯 그 이름을 부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정원 한쪽에 어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자리는 평소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고 조용한 단풍나무 아래 벤치가 놓인 곳이었지요. 윤은주 씨,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군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혼란과 후회 그리고
어딘가 뭉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날 몰랐을지 모르지만 전 당신을 한 번쯤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겁니까? 이런 자리에서 회장은 어딘가 죄 지은 사람처럼 말했고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사람이 지금은 누구보다 멀어진 존재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의 회사에 그 사람 이름이 걸린 건물에서 매일같이 바닥을 닦으며 그 사람의 발자국을 지워내고 있었네요. 회장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머니 안쪽에서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색이 살짝 바랜 종이엔 20대 초반에 흔들리는 손글씨로 동아시아 여성 소비층 공략안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그에게 줬던 첫 아이디어 기획안 초안이었지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수 없었어요. 이 종이 하나로 내가 시작됐으니까요. 회장은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처음 읽었을 때 이거다 싶었지요. 시장도 시기도 무엇보다 당신이 쓴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비의 물결은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말없는 공감에서 시작된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물결을 탔고 나는 그 바다에 가라앉았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 것이었어요. 그걸로 나는 회장이 됐고 그 대가로 당신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본사 업무에서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회장님의 장기 휴식이라 발표했지만 사실 그분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요. 몇 달 전부터 반복되던 식욕부진과 피로감, 오래 앉아 있으면 윗배가 당기고 숨이 차오르던 증상들. 그 모든 게 결국 몸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도 가족도 심지어 병원 측에도 절대 외부 유출을 금지시켰지요. 그저 아주 조용히 정리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름으로 쌓은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가장 많이 다치게 했던 단 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었겠지요. 어머니는 그가 병세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혼자 삼키고 혼자 결정하고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더 슬펐지. 그리고 며칠 뒤 회장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산 중턱의 고급 요양병실. 그는 한쪽에 놓인 휠체어 대신 직접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한 손에는 차가운 손난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회장의 앞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은주 씨,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어리석었는지 지금도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신 아이디어로 성공해놓고 내 이름만 올려놓고 정작 당신에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비겁한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당신 방식이라는 걸. 그런 사람인 걸 일찌감치 알아버린 내가 미련이었던 거죠.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묻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 번쯤 그 아이에게 아버지란 말을 들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고 바깥에서 흩날리는 봄바람 소리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수연이는
제 아이예요. 그 누구의 이름도 없이 제 이름만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단호했지만 그 말 끝엔 알 수 없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때 내게 모든 걸 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걸 빼앗아간 사람이기도 했죠. 그 아이한텐 당신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자기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삶. 그건 제 세대에서 끝내고 싶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주름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무너져가는 사람의 마지막 후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 유리컵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처음부터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눈매도 성격도 어딘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니 그 아이에겐 내가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알겠더군요. 그래도 유 원장의 내 진심만큼은 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깊은 고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미안함과 애틋함, 그리고 끝내 닿지 못한 어떤 사랑이 남아 있었지요. 그 아이에게 당신 이름 말고 제 이름을 남겨주세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고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이름, 그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할 이름이니까요. 회장님의 장례식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언론에는 일체 알리지 않았고 가족들과 일부 핵심 임원들만 참석한 비공식 내부 장례였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속에서 죽고 싶지 않다. 처음엔 조용히 시작했으니 끝도 조용했으면 좋겠다. 그 바람처럼 그의 마지막 길은 환송곡도 조화도 없이 고요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마지막 한 장의 서류는 사람들의 입에 수십 날을 오르내리게 만들었지요. 바로 유 원장이었습니다. 그날 이사회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비서실 안 두꺼운 봉투가 책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앉은 자리 앞에는 회장이 직접 서명한 유 원장 원본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모든 자산과 지분, 부동산, 그리고 그가 숨겨온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지금부터 백만장자 회장 정영호님의 유 원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영호님은 생전 본인의 전 재산 중 70%를 한 명의 개인에게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엔 회장의 조카와 조카딸, 친인척이 모두 앉아 있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겠지? 그래, 마지막에 내가 병원에도 들렀으니. 그래도 회장님은 피를 중요시했어.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다음 말은 그 모든 상상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상속 대상자 윤은주. 현재 본사 청소관리부 소속 계약직 사원.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윤은주? 청소부? 하필이면 왜?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을 때 작성한 거 아닙니까? 법률 대리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해당 유 원장은 사망 3주 전 정신과 진료와 변호사 입회하에 정식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장님은 유 원장 안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메모도 남기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펼쳤고 그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이름보다 먼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가졌던 것의 반도 그 사람 것이 아니었기에 그 나머지라도 이제 돌려주고 싶습니다. 윤은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이름. 그 순간 저는 회의실 바깥에 서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마디 말 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내고 계셨고 그 누구도 그녀를 향해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 숨겨져 있던 사랑, 잃어버렸던 이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또 하나의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양육과 보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한 위임장이었습니다. 그 안엔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제 출생 당시 어머니가 혼자 책임지려 했던 그 모든 시간에 한 번도 서명하지 못했던 회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지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회장님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지고 며칠이 지난 후 세상은 아주 빠르게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뉴스에는 청소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 백만장자 회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고 언론과 인터넷 포털, 방송사 유튜브까지 우리 집 앞을 취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언론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셨고 인터폰이 울릴 때마다 작은 창문만 열어 말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름이 크게 불려진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불편하단다. 어머니의 그 말이 어쩐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포털에 하나둘 회장님의 과거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들을 보며 저는 그제서야 회장님에 대한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창립 초기에 신생회사를 다니다가 당시 그룹 회장의 외동딸과 결혼하면서 계열사 대표로 파격 승진했고 그 결혼을 계기로 회장가 사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10수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다는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지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한 익명의 관계자가 남긴 짧은 인터뷰였습니다. 그 사람이 초기에 내놓은 전략 기획안. 그거 본인 손으로 쓴 게 아니라는 말도 있어서요. 주변에선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썼다는 말도 돌았죠. 그 말을 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국을 푸시다 말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알게 됐겠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혼자였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갔는지. 엄마의 말은 마치 시간 속에 던져둔 돌멩이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엄마는 오래전 그 사람과 함께 시작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조사, 소비자 성향 분석, 여성 소비층을 겨냥한 마케팅 기획안까지 모든 걸 손글씨로 적어 밤새워 만들었고 그 사람이 성공하길 바라며 그 아이디어를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기획안을 본인의 이름으로 올렸고 회장과 딸의 눈에 들게 되었고 이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엄마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이미 저를 뱃속에 품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걸 안고 엄마는 한 번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사람이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길 바랐던 것 뿐이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다시 찾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은 아니었습니다. 이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엄마는 몇 달 전 갑자기 그곳 청소직 공고를 보고 조용히 이력서를 내셨고
입사 면접 때조차 자신의 이름을 아주 작고 조용하게 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날 잊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한 번쯤 눈앞에서 보고 싶었어. 어떤 얼굴로 늙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는지, 그게 궁금했단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진실을 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숨겨진 딸 맞아요? 이제 상속받은 거니까 정 회장 2세네요? 그때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윤은주의 딸입니다. 나는 이제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어떤 회장보다 강했고 그 어떤 가문의 성보다 무거웠으며 그 어떤 직함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혼자 마당을 쓸며 국화꽃을 가꾸십니다. 그 꽃은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가장 좋아했던 꽃이기도 했습니다. 그 꽃 아래서 엄마는 작은 찻잔을 놓고 이따금 회장님에게 말을 거시곤 하십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내 이름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겨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 없이 살아온 윤은주의 삶은 정말 잊혀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 깊이 각인된 이름이었을까요?